미리언 미리언. 오늘이 몇 회죠? 108회입니다. 108회요? 네. 예, 원래 추석 전에 쉴까 망가 논의하다 그냥 하자고들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글로벌 전략이 나왔는데 그 제목은 골드 금과 중국을 같이 사야 되는 이유? 혼돈의 시대라는데 일부에 진짜 요새 모든 게 다 혼돈의 시대 같아요. 하여튼 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좀 얻어봅시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고를 맡고 있는 최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요새 뭐 댓글이 좀 뜸하긴 한데요. 지난 주에는 그 김세련 연구원 결혼식 그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축하한다고 좀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요. 한 분이 오늘 뭐 어차피 전략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요새 52주 신고가고 네. 외인 지분도 최고치인데 그 차후에 뭐 리세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반도체 국가인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이게 긍정적이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좀 국내 증시가 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네, 우리 정다운 연구가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네. 쪽이 좋잖아요. 네. 네, 비슷하게 마이크론도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지금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상황이에요. 뭐 경기가 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이제 하반기 실적 안 좋을 건 알지만 그걸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단에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상황이 앞으로 생길 수요가 그런 뭐 맨날 탭이 나오는 게 뭐 AI 무슨 뭐 온갖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다 반도체를 어느 정도 산업의 쌀로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만약 경기가 돌아왔으면 그쪽 기대감이 있겠죠.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하는 건 뭐 우리한테는 좀 괜찮은 상황이고 근데 하여튼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그 금과 중국을 같이 사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전략을 갖다 세 파트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갈까요? 신유호 팀장? 먼저 신유호 팀장이 그래요? 시작하죠. 각자 쓴 파트 얘기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파트 1에 이제 자료를 작성했는데 혼돈의 시대 새로운 경제질서 전환기라고 명명을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전망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왜 최근에 이 가격적인 흐름들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따른 자세한 전략은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결국은 글로벌이다 보니까 ETF나 해외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6페이지 자료는 6페이지로 나갈 텐데 뭐 슬라이드나 이런 편에서도 뭐 볼 수 있지만 말로도 설명을 드리면 2019년 들어서 가장 핫한 자산이 뭐냐고 하면 금이거든요. 금이 최근에 한 조금 뭐 눌렸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금과 같이 좀 가장 강하게 오른 자산이 또 비트코인입니다. 150%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2018년 초반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최근에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올랐을까라는 고민에서 좀 어쩌면 시장을 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는 그 밑에 차트도 같이 넣어놨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하고 전 세계 마이너스 채권하고 같이 넣어놨어요. 최근에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채권, 특히 마이너스 채권까지 사는 자금이 많아졌다는 거는 규모가 보시면 17조 달러거든요. 17조 달러 하면은 잘 예상이 안 오실 텐데 중국의 GDP가 1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보다 굉장히 큰 자금의 규모이고 전 세계 그 GDP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되는 자금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왜 많은 자금들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고 금에 가고 있냐라면 너무도 명확한 거는 디플레에 대한 우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디플레. 최근에는 이제 디플레를 떠나서 전 세계 일본화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까지 같이 가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금하고 중국을 같이 사야 되는 이유를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브리지워터 이제 회장이 이제 레이 달리오 회장이잖아요. 금을 사라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약간 아이디어를 주는 게 있어서 좀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디플레이라는 거는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골드는 누구도 그걸 발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통화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건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통화가 새로 시작이 될 텐데 그 새로운 통화가 시작이 되면서 수요와 레버리지를 발생을 시킨다 하면 여기에 쏠려 있는 자금들이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항상 쏠림 현상을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쏠려 있는 건 디플레와 어떠한 통화도 믿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계속 가게 놔둘 것이냐, 모든 정책 담당자들이, 아니면 가격이, 여기에 퀘스천을 일단 드리는 거고, 7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국적 통화, 그러니까 그런 통화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채권이 커지고 금을 사고 네. 비트코인이 늘고 이게 다 동일한 현상이다. 이 네.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역사가 그러면 자 디플레 오니까 디플레 맞이합시다. 자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금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 그냥 우리 세상을 맞이합시다. 자 주식이 죽고 채권이 오니까 채권이 계속하고 주식이 이제 망하는 세상을 맞이합시다라고만 놔둘 거야라는 얘기인 거죠. 항상 순환적인 게 있을 거고 변화가 있을 텐데, 단순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단 그림 2의 7페이지도 있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뭔가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혼잡해요. 예전에는 장당의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때가 경기 고점이라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권보다 주식이 싸요. 오히려 채권이 비싸죠. 일드갭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는 밸류에이션 비싼데 라고 하면은 미국의 S&P가 비싸다고요? 그럼 채권은요? 하면 채권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상대평가로 봤을 때 싼 걸로의 자금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싼 데로 가는 거는 어쩌면 비이성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는 또 시그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이 시그널이 크게 뒤집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온다면 마이너스에 갔던 자금들도 일부 1%만 나와도 뭐 몇천억 달러가 나오는 자금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자금들도 상당히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과 내지는 중국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산다면 어떤 자산과 어떤 기업을 사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일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표 같은 걸 넘어가서 좀 저희가 이거 한 1년에 한 번씩 다루는 사이클인 것 같은데 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말에도 아마 베리 사이클 같은 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다 적어놨네. 이게 네. 우리 신용호 팀장이랑 옛날에 저희 홍콩에서 책 사갖고 네. 가지고 우리가 이게 처음 소개한 겁니다. 이건 베리 뭐 사이클.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91년도에 이제 베리라는 경제학자가 낸 그 경기 사이클인데, 우리가 왜 키친 주굴라, 쿠즈네크, 콘트라티에프 이런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사이클도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 재고라든지 설비 사이클이라든지 아주 긴 거는 이제 혁신의 사이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한 30년 정도 되는 게 베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경기 논문이나 이런 걸 봤는데, 우연치 않게도 베리 사이클로 보면 표 3에 보면 이 베리 사이클이 30년이라는 주기를, 무조건 30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3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또 하나 좀 여기서 눈여겨본 게 이 베리 사이클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게 통화 시스템의 변화하고 같이 왔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경제 질서의 변화는 곧 통화 시스템의 변화고, 저희가 최근에 한국을 고민하다는 자료에서 최광래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그거를 조금은 가까운 사례에서 일본의 사례를 빌리는 이유가 뭐냐면, 1971년에 금태환 정지, 즉 닉슨 쇼크가 있고 나서는
완벽한 변동 환율제 그리고 FX 무역에서 FX가 상당히 중요해진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플라자 합의 그리고 유로화가 나오면서 나오는 사이클 상에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금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베릴 사이클로 얘기한다면 위안화와 관련된 FX 시스템이 전체 경제 질서의 변화를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드리는 거고. 네, 잠깐 첨언하자면 네. 우리 신유거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우리 오랫동안 이거를 주목해 네. 왔던 사람들이니까 네. 국내에선 많이들 경제학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베리 사이클이 위기 혁신 붕괴라고 세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위기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고 혁신 사이클 중인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면 이때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혁신 사이클 때 보면은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붕괴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20년까지가 19년 정도까지가 위기 사이클이었고 네.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오고 혁신 사이클 들어가면 뭔가 촉매제가 필요한데 신용호 팀장은 혹시 위안화 쪽부터 해서 변화가 생겨도 기술도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혁신 사이클 때 뭐가 있었냐면은 막 그 뭐죠 막 인공위성도 쏘고 막 그런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 58년 70년 네. 그때도 혁신 네. 사이클인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90년대부터 2000년까지가 인터넷에서 혁신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년이.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끼리는 오랫동안 공유해온 어떤 분석 툴인데 그렇죠. 뭐 과거 자료들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막 최강의 연구원도 그렇고 이게 최근 나온 자료도 보면 일본에 대해서 많이 쓰셨잖아요. 네.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좀 연동이 되는 네. 거네요. 그 위기 이유가 어느 혁신 정도? 붕괴 때 보면 네. 그때 주도하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또 이건 다른데 약간 이 사람이 뭐 엄청 플러머라는 사람 책을 보고서 우리가 그때 메리 사이클이라는 책을 내가 인용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로 보여주는데 나름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보고 있는 네. 중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는 비슷하게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네. 얘기하도록 네. 하고 예. 네. 그래서 10페이지에 그러니까 뭐 베리 사이클이 실제 발생할지 안 할지 그리고 30년이라는 아주 긴 경제 질서를 지금 당장 우리가 아예 베리 사이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그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리냐면 이 그림 3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금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뭔가 미국 주도로 가는 거는 끝이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생각보다 많이 버텨버리는 구간인데다가 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세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물론 항상 틀리는 게 과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를 항상 틀리긴 하지만 또 한 번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어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금가격하고 제가 S&P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금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S&P는 박스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S&P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금가격은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장기간의 약세장. 이를테면 이런 거죠. 브레튼 우드 체제는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이제 고정 환율제가 있기 때문에 금은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S&P 상당히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고 그때 소련하고 이극 체제라든지 혁신의 사이클이었는데 그때 채권도 상당한 약세장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71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고 미국은 이제 아주 그냥 70년대 미국 엄청 망한다는 얘기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그때 엄청난 호황을 부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과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볼커가 이제 엄청난 금리 상승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악령을 잡아놓고 나니까 금은 이제 작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거의 20년 동안 즉 80년부터 99년까지 20년간 금은 상당한 약세장을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렸죠. 플라자 합의 때 올라간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 경우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99년에 영국이 금 이제 외환보고 매도한 게 그때가 저점이었고 유로화가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이나 금 갖고 베팅하다가 그죠. 보는 많은 것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20년 그래서 이제 은, 금 이런 거는 그냥 뭐 통화로서의 가치는 아니고 그냥 뭐 장신구 정도 사자 이러 있는데 다시 유로화 나오고 미국이 버블이 꺼지면서 10년 동안에 또 금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11년에 유로화가 붕괴, 쇠퇴하고 나니까 미국이 혁신이 되면서 금은 다시 2011년에 1800 찍고 엄청나게 약세장이 돌입한 거죠. 근데 다시 금이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전에 S&P가 자기 주도의 시장이 끝났을 때 금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금의 시작이 미국 주도 시장의 끝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가는 장이구나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금이 계속 간다라는 거를 달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달가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가까운 사례에 미국이 자기네 모멘텀은 끝났지만 금을 다시 잠재웠던 사이클과 이벤트가 언제 있었냐면 플라자 합의 때인 거죠.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이 올라가는 거를 잠재웠던 사이클이 있었고 그게 미국의 어떤 S&P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결국 일본이 엔화라는 게 그 당시에 국제통화로 올라올 때예요. 그러니까 금이 바뀔 때는 항상 통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좋게 보면 만약에 금만 계속 올라가면 달러가 뭐 완전 약해지는 사이클로인데 미국이 그렇게 그걸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런 모든 화폐는 신용티다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금만 돼버리면 나머지 모든 화폐가 결국은 다 화폐이기 네. 때문에 그런 국제화폐들이 다 몰락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려면 다른 좀 통화를 띄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화를 좀 띄웠다면 그때는 그렇죠. 이번에 위안화를 좀 띄울 타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FX가 변화가 있을 때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지금 금을 그래도 사도 되는 게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지금 채권이 이렇게까지 버블이 왔을 때 채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수요가 나오면서 인플레 압력이 생겨버리면 여기 있는 쏠려있던 자금들이 확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1946년 이후에 나왔던 사이클처럼 두 번째는 FX의 변화를 기축통화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올라온다 그러면 얘가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준다면은 80년대에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에 금이 한 2년 정도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좀 잠잠해지는 사이클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위안화와 미국과의 딜이 안 되게 되면 금이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양방으로 금을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 11페이지에 8월 20일에 볼크롤이 완화가 됐어요. 잘 모르는데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엄청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예. 볼코는 완화되면 레버리지 쓸 거다. 그때 뭐 레버리지 쓸 대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쓸 거다가 아니라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12페이지 보시면 자 앞서 금도 올라가고 미국이 이제는 경기를 주도하는 것도 뭔가 끝난 것 같고 자꾸 디플레라든지 채권으로 버블이 갔는데 그림 사이에 보는 것처럼 DSR이나 연체율은 역대급을 최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는 거는 기업과 가계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기업과 가계가 레버리지 즉 차입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DSR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럼 여기로 돈이 들어가게끔 뭔가 규제 완화,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 금리를 낮춰주고 볼코론도 완화해주고 중국의 시장도 열어주고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면 미국 내의 상업은행의 대출도 올라가게 되고 예대율도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밸류에이션도 그걸로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딜을 한다면 FX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때마침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내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국의 내수 부양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때? 최재현 연구원 내수 부양이야? 제가 볼 때는 내수 부양은 맞다고 보고요. 중국은 일단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갖다가 걸긴 걸었는데 우리가 아직 체감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럼 미국이 그런 걸 풀어줘서 레버리지를 쓰게 했을 때 누군가 엄청나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감세 효과도 끝나가는 것 같고 중국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신중호 팀장 아이디어는 그건데
최재형 연구원도 동의하는 부분인가? 예, 일단 뭐 지난달에 중국 정부만 하더라도 소비 부양책가 좀 더 구체화된 정책들을 많이 펼쳐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흥미진진해.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염차하는 생각은 어때?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호 팀장님 목소리 톤이 정말 톤다운 시킨 게 뭐냐면 정말 이거 논리를 갖다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좀 속도 조절한 건데. 아니, 왜냐면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 네. 그거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본론이야.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소설이야. 사실. 전략이고 소설이라서 소설이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이게 왜 금과 중국을 같이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그냥 13페이지부터 논리와 그림입니다. 13페이지 여태 소설이야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긴 얘기이긴 하니까. 근데 오케이. 그 안에서 좀 시작하시죠. 배경을 까는 거죠. 누군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시스템이 변동환율제로 바뀌고 FX 단에서 변화를 줄 때 이게 수요 단에서는 항상 환율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표는 BIS에서 나오는 실질시로 환율인데 결국 미국이 주도하냐 내지는 미국이 다시 자기네 어떤 그 수요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상대를 계속 뭐 만들어 가는데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80년대에는 일본, 90년대 미국, 2000년대엔 유럽, 2010년에는 미국, 이번에 다음 타자는 또 중국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좀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린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림 8을 보시면 엔화하고 위안화를 이제 80년 이후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보시면 위안화의 변동성 상당히 심한 것 같지만 80년대 미국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갈등 일으켰을 때 변동성보다는 낮아요. 동일한 백을 잡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히 엔화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다. 2019년 8월에 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을까? 그리고 왜 금이 같이 올라가고 있을까? 마이너스 채권에 저렇게 왜 자금이 많이 갔을까? 이거를 좀 뒤바꿀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FX적인 합의도 기대해보자라는 거고요. 16페이지에 그 플라자 합의 당시 플라자 합의만 하지만 사실 플라자 합의가 일본을 망가뜨린 건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엄청난 일본의 지위를 얻은 거지. 내가 일본 경제 연구할 때 상당히 좋은 게 난 만화책도 집에 좀 갖고 있는데 최근에 심화 과장 시리즈를 다시 봤어요. 소상본을. 일본 경제학 이닥시 얘기가 나와.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내수가 올라간 건 많은데 그 이후에 정책적인 대응이 잘못한 거지. 플라자 합의 자체는 좋게 보면 엔화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준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게 뭐 어떻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냐 금리를 낮추지 않았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 플라자 합의가 1985년 9월 22일에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일요일이었고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내린 건 1986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왜 금리를 내렸냐? 자기네 통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냐면 9월 22일에 플라자 합의 당시에 그 전날 금요일에 엔달러가 240엔이었거든요. 월요일에 230엔까지 떨어지면서 3.42% 엔달러 환율이 급락합니다. 강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8.3%나 강세를 보여요. 만약에 위안화가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의 플라자를 하게 되면 지금 7.16위안인데 6.5위안까지 가는 거예요. 2019년 저점까지.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난 것도 아니야. 근데 엄청난 거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뭘 했냐면 외환 시장에 이때 일본 경제사회총합연구소에 그냥 사버린 거지. 예, 그냥 사버렸어. 그렇죠. 돈 갖고 교환한 거예요. 미국 사버렸어. 입장에서는 내지는 다른 나라들이 엔화를 외환보유고에 편입을 시킨 거죠. 원래는 엔화를 외환보유고에 안 넣거든. 다 프랑 아니면 파운드 아니면 그렇지 않나? 네. 그 달러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엔화를 사버린 거지. 지금 IMF SDR에는 중국이 10%의 외환 비중이지만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는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그 기축 통화로서의 크레딧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게 되면 그림 13도 있지만 그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금리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일 금리 차가 미국에서 일본의 금리를 뺀 게 올라갈 때 엔달러가 약해진 건 맞았었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전에도. 근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미일 금리 차와 상관없이 엔달러가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즉 엔화에 대한 크레딧이 생기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거죠. 환율의 리스크를 케어할 수 있었던 거죠. 중기축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미중 금리 차도 지금 최근에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엔화의 약세 포지션을 많이 잡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 내지는 중국이 외환 쪽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중기축으로서 내지는 FX에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중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연준이 또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 가다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일본도 금리 내렸지만 연준도 금리를 강하게 내리면서 그때 내수 부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 레이 달리오 회장도 금하고 중국을 같이 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갔을 때는 뭔가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오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시장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골드는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금과 샀을 때 그 통화 시스템이 변한 이후의 주인공은 당연히 중국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중국을 좀 사자. 대신에 중국 내에서도 뭐 수출주나 이런 거보다 뭔가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가장 핵심 자원을 사자. 이런 얘기가 좀 더 앞으로 이어질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뒤에다 골드 시뮬레이션 했지만 은도 하나 뒤따라서 움직였잖아. 21페이지 넣어놨는데 최재현 연구원 저번에 금이 많이 올랐어요. 은도 사재매. 엄청 올랐어요. 또 그 이후에. 맞아요. 그리고 은이. 원래 우리 은이라는 것도 우리 옛날 중국이 청나라가 은본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근본이자 은본이제 역사를 보면 일단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저는 그 국적 통화가 좀 혼란기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위안화가 좀 대체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소설이고, 또 나중에 우리 생각과 다르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또 어떤 사람들 말대로 국제화폐가 종말하고 비트코인이 뭐 난리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약간 바벨 양빵 전략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금하고 은을 담아 놓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금하고 은. 그것도 플라자 합의 때도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뭔가 통화 시스템 변화 때문에 금이 계속 가긴 했거든요. 87년까지도 갔어요. 1년 반 이상 갔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금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그러니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금은 비율이 이게 1950년부터 데이터가 있길래 그려봤더니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버, 골드로 봤을 때 골드 뭐 금은 이렇게도 보긴 하지만 1991년에 레벨이 지금하고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 실버 골드 레이쇼하고 실버 차트를 보니까 실버 쪽 금도 같이 가지. 금하고 은은 코롤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소위 말하는 변동성 탄력은 은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 하는 사이에 은을 또 사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 파트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아주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중국이 요새 뭐 갑자기 내수 부양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신중호 이제 팀장님 의견대로 만약에 이대로 갔을 때 중국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아니까. 근데 중국이 그럼 결국에 위안화 절상을 하면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긴 할 텐데, 그렇죠. 내수 쪽에 근데 충분히 커버 가능한 상황일까요? 일본이 혹시? 그러니까 중국 그러려면 상황이. 내수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FX의 변화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만약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다른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격가지인 것 같고 통화 시스템 내지는 통화와 관련된 그런 딜이지 않겠냐. 우리가 드러나진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렇게 위안화가 약간 기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축으로서의 지위를 얻어낸 상황이 미중 간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일말의 기대와 선물이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중국도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
내수 부양류에서. 관심 ETF 좀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에이 너희들 막 앞에서 떠드는데 투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GLD나 SLB 같은 이게 뭐냐면은 금하고 은의 대표 ETF거든요. 그래서 만약 산다면 뭐 SLB 같은 거 좋죠. SLB가 좋은 것 같아. 실버 같은 거. 그치. 어차피 이런- 금의 방향성에 그러니까 이런 베팅하는 것들도 거라면 매매가 어렵지 않아요. 이젠 그러니까 사면 이런 거, 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뭐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면 저희 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관심 ETF 3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중국도 사야 되는 아이디어도 이제 필요한 오케이. 상황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이